이제 허위 표시는 이게 사례 문제가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 가장 모델인 사례가 이런 거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통모에서 행한 진연 의사표다 이 말을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 모델인 사례가 이제 이런 거고 사례 문제도 이제 이 사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A가 이제 이 값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이제 변제를 안 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요걸 강제 집행, 흔히 말해 강제 경매 처분을 해서 그 매각된 가지고 채권 회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무자 쪽에서는 채권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나 친척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흔히 말하기를 허위 표시 가장 모델된 사례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두리무리 해갖고 공부하면 안 되고 왜 이게 허위 표시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갑이 친구 을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해서 소유권 넘겨주겠다 요리했으니까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친구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렇게 따라서 진의 이전할 생각 없다. 표시 이전하겠다. 요게 이제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라고 전혀 통모한 적이 없으면 그냥 107조 진연 의사표로 끝나고 조금 전에 배운 그 원리가 107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갑의 친구 을에게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 강제병에서 건물 날라가니까 자네 앞으로 넘겨놓자 친구가 그렇게 하라. 양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양해 내지 합의를 해줬다가 이렇게 양해 내지 합의를 이때 이제 이 양해 내지 합의해줬다 이런 거를 통모했다, 통정했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처럼 넘겨놓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양해 내지 합의해줬다. 둘이 통모를 했다는 거.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요게 진연 의사표시인데 단순한 진연 의사표시가 아니고 갑이 을하고 통모를 해서 이런 진연 의사표를 했다고 말. 그러니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없으면 그냥 진연 의사표시. 통모가 쓴과 동시에 이 똑같은 것이 뭐로 바뀌게 되느냐? 허위 표시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 똑같은 것이 통모에 생한 진연사표 허위 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없으면 진연사표시, 통모가 쓴과 동시에 허위 표시로 바뀌고 이 차이를 정확히 깨우치겠나 않나 그래서 용어도 조금 전에 배운 진연사표시를 흔히 상대방과 통모가 없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 거꾸로 이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모한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도 용어상으로 구별한다는 거. 요거는 통모가 따라서 단독 허위 표시, 요거는 통모한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구별하는데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런 용어로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만약에 이렇게 비진입표 출제하면 난리법사 있고요. 왜 그냥 비진입표 그래 단독 허위 표시 갖고 나로 하여금 허위 표시로 착각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떨어졌냐 또 데모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단독 허위 표시로 출제 안 하고 정확하게 진연 의사 표시 이렇게 내니까 그러나 이제 요 특징 때문에 이렇게도 부른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 허위 표시는 주로 이제 채권자 강제필 면탈하게 사다 보니까 허위 표시만 해가지고는 이 채권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속여야 되니까 긴망을 해야 되니까 이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둘이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정을 하고 따라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가장행위 매매니까 가장매매 여기까지도 얘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전히 등기는 이자액이 있으니까 그러니 아예 이자를 긴망해서 외관까지 작출 건물에 대한 등기까지 친구 앞으로 옮겨놓는다 그 말은 이게 이제 허위 표시 가장행위 모델은 사례인데 이때 이제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보면 허위 표시는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아까 비진입 표시하고 비교해보는 거.
통모가 없었다. 그러면 단순한 진연 의사표시가 돼요. 그런 경우는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상대방을 보여주자 해서 비진입 표시는 유효로 보지만 요거는 지금 상대방과 통모를 했어요. 요게 지금 이자 진야하는 걸 얘도 알고 있어. 둘이 통모를 했기 때문에 전혀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허위 표시는 무효로 보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무효이면은 이 의사표시 요소 성립되는 계약, 가장 매매, 법률행위도 따라서 무효가 될 것이고,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다 그올려. 무효니까 등기 넘어가도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등기하고 상관없이 가백이 있고, 따라 채권자 이의는 여전히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경매 처분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기본 줄거리고, 따라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A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108조 적용을 시킨 결과 헛수고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요. 이게 허위표시 모델은 다르고, 요건은 여기 이제 비진입 표시와 똑같으니까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이 경우도 이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고 표의자는 대신 이제 여기까지는 진연 의사표가 똑같은데 딱 한 끗 차이. 진연 의사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모했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거기 책에 보면 의 있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뭐 은닉행위는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뒤에 보면 요건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4번에 통모 통정이 있을까. 이것도 옛날 시험에는 사를 낼 때 이렇게 했다는 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말. 요즘이야 이제 웃고 마는데 갑이 의라고 짜고서 이렇게 이제 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품격 떨어지게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따라서 통모 개념을 정확하게 껴쳐놓는 거. 이런 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 간에 양해 내지 합의가 있는 것 정확히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이 자세가 또 합의가 있는 게 이것만 써놨는데 시험에 양해란 말을 많이 놓으니까 양해 내지 합의가 있는 것, 이거를 통모라고 한다는 것. 이때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동일한 대출 한도를 해가지고 쭉 뭐라고 써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거기 첫 번째 판례가 비진입 표시냐 또는 허위 표시냐 관련해서 틈만 나면 또 슬금슬금 시험에 나오는 그 판례 내용인데, 그 밑에 판례 별빛 백날 쳐봐야 문제 못 푸니까 원칙부터 정확히 깨우쳐는 거. 사례를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한 사람은 토시만 바꾸면 다 틀리고 나온다는 거. 만약 사건 내용은 우리 실생활에서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이 된 이런 사건들인데, 지금 갑이 을 금융기관, 지금 이제 금융기관으로 돼 있으나 여기 이제 정상적인 국민은행, 상업은행 이런 금융기관 아니고 허접한 상호신용공고예요.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 상호신용공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 갑이 이제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자기는 이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서 자기 명의는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친구 병의 명의를 빌려서, 병이 명의 대여자, 병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 상호신용으로부터 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런 사건인데, 그러면 원래 이제 돈을 빌리고자 하는 각 같은 애를 실질적인 주체무자, 명의를 대여해준, 빌려준 명의 대여자, 이런 애를 형식상의 주체무자,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걸 묻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3천만 원 필요한 대출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었고, 금융기관이 얘한테 변제라고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명의 대여자 얘가 이 대출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변제 책임지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얘가 주장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이걸 주장을 했다 그 말이야. 나는 여기 핵심 포인트. 내심으로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없이 대출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대출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표시는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표시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 의사, 내심은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대출계약 체결 표시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한다.
나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내심으로는 대출계약 실했다는 거.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비진입표시다 또는 허위표시다. 의사표시가 일치 안 해야지 비진입표시나 허위표시가 되니까 결과 나 대출금 책임 못 지겠다. 이리 이제 주장한 사건들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 기본 원칙은 항상 복공부 전환 비교는 판례 공부도 마찬가지야. 판례가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원리가 다 있어. 여기서도 이제 우리 대부분 판례 기본 원칙은 여기 명의 대여자의 경우는 여기다 일단 초점 맞춰서 문제 풀어놓은 거야. 명의 대여자의 경우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야. 채무를 얘가 부담했던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판례는 명의 대여자의 경우는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코로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표시를 했다 그 말. 따라 정확하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일단 비준입 표시든 허위 표시든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 대여자, 형사 주체무자. 당신이 당사자니까 당신이 원칙 변제 책임이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항상 이 원칙에 따라서 사례 문제 풀 때 문제 답을 고르는 거야. 이 명의 대여자에게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판례의 기본 원칙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 대출계약 체결 부담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 이코로. 이게 이코로가 되면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 성립이 안 된다. 네 책임져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외가 하나 있다. 그 외의 판례가 여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지금 원칙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중개사 공부를 좀 했다는 거야. 중개사 공부를. 내가 명예 빌려주면 내가 모든 책임진다 알아요. 그래서 얘가 네 명의를 좀 빌리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중개사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판례하면 내가 책임진다. 하니까 요 갑이 상호신용공은 이제 허접한 일을 벌이는 거야. 여기 상호신용공 갔다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이사장 뭐 전무가 다 동네 친구들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얘 명의를 좀 빌리려고 하는데 얘가 책임진다니까 못 빌려주겠다 한다 명의를.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이야기를 해라. 너한테는 책임 안 주겠다고. 해서 이제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저로 돌아와서 아가 또 이 판례 핵심 구절을 지 맘대로 또 잘라본다. 가장 중요한 구절을 뺐어. 그러니까 판례 이해를 못하니까 지 맘대로 썼구만. 거기 첫 줄에 마지막 구절에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 다음에 이제 빠져있는 것이 제3자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이 말을 반드시 넣어놓으라고 말이야. 금융기관의 양해하여 여기 제3자 이 편 같으네. 얘한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제3자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이 중요한 문구가 좀 빠져있다고 말이야. 그 말이 아주 중요해. 제3자를 이 형사 주체물에 내세우고 대출계약 체결했다. 이 경우는 허위표시 당겨서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왜 그러면 이 경우는 허위표시 당겨서 무효냐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이 병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의도하여 계약 체결했다는 것. 그러면 이 병 입장에서도 나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금융기관이 양해해 줬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얘가 대출계약 체결할 때도 이번에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고 없고 이번에는 없다 그 말이야. 왜냐? 얘한테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음 편하게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다는 의사가 없이 왜? 금융기관이 책임 안 줬다고 양해해 줬으니까. 근데 표시는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표시는 채무를 부담했다고 표시했으니까 이번에는 의사 표시가 정확히 일치 안 한다는 것. 그러니 비준입 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될 건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통모가 있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통모해서 진연 의사표를 했으니까 요거는 여지없이 허위 표시로 돌아간다 이런 취지요. 정확계약처럼 야매로 어용공하지 말고 이 경우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얘한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계약 체결했으니까 얘 의사를 분석해 보는 거야. 얘는 이제 양해해 줬어. 책임 안 주겠다고. 그러니 얘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가 있고 없고 이번에는 없다는 거예요. 상적인 이야기죠. 없이 대출계약 치렀으니까 표시는 부담부터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이건 일치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진입 표시나 허위 표시나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이 경우는 당연히 금융기관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통모예상은 진연에서부터 되니까 요거는 허위 표시가 된다. 따라서 무효다 그 이야기요. 문제는 이제 판례 그대로 이게 허위 표시상에서 무효다 이렇게도 출제를 했지만 말을 바꿔서 이 경우에 그럼 당사자가 누가 되냐? 이렇게도 출제를 했다가 말이야.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주체무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바꿔 말하면 얘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주체무자가 이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 따라서 야매로 어용경하지 말고 원칙 핵심 포인트는 여기 명의대여자 의사에 맞춰라 말.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냐 없냐. 명의대여자는 원칙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대출계약 체결하면 부담하겠다 표시 의사 표시 일치하니까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성립될 일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이 제3자 행사의 주체무자이란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이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대출계약 체결했다.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비진입 표시나 허위 표시가 성립될 건데 여기는 금융기관의 양해했으니까 허위 표시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우치는 거. 야매로 어용경 필표만 치지 말고 사례는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난 거예요. 내용 파악하고 원칙은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 효과면에서 그냥 둘로 나눠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 검토 먼저 하고 제3자 관계 검토를 하고 여기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는 가까울 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발생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주로 허위 표시가 행해진다 말이에요. 채권자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그러니 당연히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첫째, 주로 허위 표시가 제3자를 기망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불법이 아닌가, 반사회질성이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허위 표시가 불법에 해당이 되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될 것이고 따라서 746조가 적용되니까 얘는 일체 반환 청구 못할 것이고 얘한테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 등기 맞소시켜달라고 맞소 등기 청구도 못할 것이고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 74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있고 따라서 갑은 물론 건물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고 예명의 등기 원인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다 맞소 등기 청구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채권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허위 표시를 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표시가 왜 불법이 아닌가 반사일성이 아닌가 아직도 이런 걸 의문을 갖고 있으면 기초 입문과정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 기망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가 아니고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나 동기는 내심에 들어있고 내심에 들어있는 게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정확하게 허위 표시 그래서 허위 표시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야. 이게 허위 표시야. 이거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걸 지금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 중개사 수험생의 70% 이상이 공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야. 여기에 허위 표시라 이거는 동기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것 자체는 반사질성이 아니라는 거야. 정확히 깨우치고 두 번째 문제. 저번 시간에 이중매매할 때 가르쳐 줬어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해서 이 채권자 취소권이 중개사 시험에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군데서 출제가 돼. 저번 주에 배운 이중매매하고 지금 여기 나온 허위 표시하고. 근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달라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A가 채권자 취소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경우에 1억 원 빌려줬고 근데 얘가 채권자 관계피해 많다고 해서 가장매매했고 그럼 이 가장매매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이 가장매매를 했다는 거. 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법률용어로 사회행위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매매가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다.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면 이 사회행위의 취소 및 이 을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달라. 법원에 이제 사회행위 취소 및 재산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갖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민법 교재에 나와 있는 채권자 취소권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을 이 경우에 A가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 취소시켜 달라고.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가 얼마든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피보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얘한테 채무자한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요거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그 피보존 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된다. 그 말. 여기 칠판에는 1억 원 빌려줬다. 이거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이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제1매순위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초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저번에 배운 이중매매하고 여기 허위표시 두 군데서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가 되는데 차이점을 정확히 깨우치고 그 다음 당사자 관계는 이제 허위표시가 불법이냐 아니냐 채권자가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주로 이제 채권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기망하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채권자를 기망한다는 것은 채권자를 지금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문제가 대두가 된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두 개 예우반들 돌아서 미적분이가 왜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되는가 배경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걸 이제 끝내면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제3자와 관계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유는 칠판의 사례처럼 주로 허위 표시는 채권자를 확실히 기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관 작출 건물에 대한 등기까지 얘한테 넘겨놓는다 말할게. 그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보니까 얘가 소유자면은 시험에 낼 일 없어. 팔면 당연히 얘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소유자가 아닌 애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궁하니까 제3자 병에게 건물을 다시 양도 팔아먹었다. 얘 소유권 취득하는가. 원칙은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르자 명의 등기 몇 개 양도 받아봐야 원칙은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게. 항상 원칙을 전제하고 이리 되면 이제 거래 안전 해치기 때문에 우리 법 108조 2항에 보면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무효를 가지고 108조 2항에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해서 이제 제3자 병이 선인 경우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매매가 허위 표시에 의하여 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선의, 알고서 매수하면 악이. 얘가 저 선인 경우는 갑 쪽에서 이게 무효다. 그러니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이 108조 2항 같은 규정을 글자 그대로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규정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얘가 악인 경우 이거는 반대해서 가면 될 것이고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역으로 대항할 수 있을 거니까 얘가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는 이제 저 선의 제3자 보규정은 우리 민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권법 시간에도 집중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 법제사원은 부동산업계가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 못 하는데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정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고. 그러면 결과지 있어서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 그러나 이때 이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이 경우에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리는 아니고 공신의 원칙과는 별개로 선의 제3자 보기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야. 따라 선의 제3자 보기정은 우리 법제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법제상의 흥결을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앞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 나왔다시피 이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착오, 그 다음에 나오게 될 110조 사기 강박 이 경우는 전부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배운 비준위 표시 경우도 107조랑 단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되는 마다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여기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마다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내용은 지금 우리가 허위표시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시험은 허위표시도 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우리가 허위표시에 배울 뿐이지. 그따라서 선의 제3자 보기정은 허위표시의 경우만 적용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다 들었다는 거. 근데 앞에서 이제 계속 뭐가 나오느냐.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강행법규에 반한 법률은 무효다. 근데 이거는 절대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반사질생이가 무효다. 이것도 절대 무효다.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 앞전에 나온 불공정한 법은 무효다. 이런 경우도 절대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과정에서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하는데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선의 제3자 보기정 이해 못하면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간다 말이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앞전 과정에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 못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반드시 깨우쳐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효력요건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당사자 관련된 것, 권리있는 것은 행위는 있을까? 물론 시험법이 일단 제외가 되고 그 다음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있고 그렇게. 그러면 이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무효라고 말이야. 물론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도 3가지가 있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보기를 두고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경우에만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다고 말이야. 나머지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첫 번째 과정에서 1월 달에 가르쳐줬어. 할 수만 있다면 이해를 해보라고. 여기 지금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들이야. 정신능력이나 일치능력이 뒤떨어진 자는 보호를 해주라 해서 이제 두고 있는 제도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갑이 미성년자다.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토지 매매를 했다. 근데 을이 다시 제3자에게 또 전매해서 소유권 넘어갔다. 제한능력 이후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미성년자나 또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취소했을 때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항을 못하는가? 만약에 대항을 못하면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러면 얘는 백날 취소해봐야 소유권 못 찾아온다고 말이야. 얘가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물 처리 능력이 뒤따르는 제한 능력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에 관한 규정, 뒤집은 능력자에 관한 것,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게 되면은 이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얘는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다음 목적과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실력 느니까.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당시해야 된다. 이게 갖추지 못하면 다 무효라고 말할게. 무효라고. 그러면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다. 무효다. 이행이 불가능한 무효다. 그러면 선의 제3자 부기의 정도는 최소한도로 소유자 아닌 자가 이 사례처럼 등기 가지고 있고 다시 되팔아야 돼. 그래야 이제 제3자가 생기고 이래야지 보호가 되냐는 따질 건데 목적이 확정이 안 됐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생각 항상. 이런 거를 언제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서 나중에 한번 혼자 생각하면서 공부해보래.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건물에 대해 매매했다. 3월 10일 날. 계약 체결일 전에 건물이 멸도했다. 3월 7일. 원시적 불능. 계약 무효다. 그 말은.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 을에게 소유권 넘어갈 일 없죠. 되팔 일 없죠. 제3자 발생할 일 없죠. 이런 말 알아듣죠 이제는. 제3자 부기종 둘 필요 없잖아. 그 이야기야. 여기 이제 목적의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은 법 질서를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법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강형받고는 선량함과 관계성과 반드시 지키라는 거. 103조 선량함 봉속이 위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경우도 제3자 부기종을 두어버리면 선량함과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본다고 말이야. 법 질서가 무너져. 이거는 제3자 부기종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일 만만한 것이 뭐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야.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 정도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제3자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책에 잡아서 세트로 딱딱 정리 정돈 하라고 말이야. 이런 걸 하나씩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민법 실력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수직 상승을 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개발 세발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걸 좀 체계 잡아서 이해하면서 공부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실력이. 그 이야기예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여기에만 지금 선의 제3자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고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정도서 알아들었을까요? 그 다음 이런 이제 기본을 깨우쳤으면 이 법조문이 하도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지겹도록 아주. 따라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요리도 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구절구절이 다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선의와 관련해서 요 병이자 선이다 그 말은 여기에 허위표생했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그 이야기고 악의는 급한될 것이고 첫 번째 주의할 것 제3자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 하도 물어봐요. 선이기만 하면 되지 굳이 무과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따라서 얘가 주의물을 게을리해서 이게 허위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지만 과실은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소유권 취득 보호된다 그 얘기고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입증책임 문제 건데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분명히 소송이 붙게 돼 있다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러면 핵심 정점은 이 병의 을로부터 매입을 할 때 허위표생했던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냐 알고서 매수했냐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이자와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이야. 알고서 매수했냐 모르고서 매수하는 것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이나 간주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입문과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입증하기 곤란하니까 제3자 병은 선으로 딱 추정을 해주고 대신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간주하고 반대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조건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선으로 추정을 하되 그럼 일단은 소유권 취득해요. 따라 소송이 붙으면 얘가 나는 모르고서 매수했다 입증할 필요 없고 대신에 반대 당사자인 갑 쪽에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는 있으니까 반대 증거 얘가 악이라는 거 당신 허위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지 않느냐 악이라는 걸 입증을 해버리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것으로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은 얘는 손으로 추정이 되니까 입증 책임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제3자예요.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일단 개념과 관련해서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여기 당사자는 갖고 할 두 사람이니까 당사자 및 저번 첫 번째 가르쳐줬듯이 당사자 및 그 다음에 주의할 것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얘네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있을 건데 상속인은 저번 주 또 가르쳐줘. 비상속인과 동일시한다고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 이 포괄 승계는 이해를 꼭 해야 된다고.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 및 포괄 승계를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매인자를 제3자 여기 칠판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 매수한 자 이런 애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 왜냐? 당사자는 이 둘이니까 얘는 일단 당사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등기 넘어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매매를 했으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었고 따라서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목적물 다시 매수한 자 칠판에 얘가 정적인 제3자니까 얘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 악이면 반대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요. 이제 이게 기본 걸격이니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 지금 제3자 관계에서 44페이지 넘어가면 먼저 니인번에 이런 이야기다 딱 점검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A번에 제3자 개념 점검하고 특히 포괄성격 유념하고 B번에 선이면 되고 뭐가 일 필요 없다. C번에 선의 추정자 점검 딱딱하고 밑에 박스로 내려가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3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요즘 시험에 유달리 물어보겠다. 거의 한 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3자 해당하는 자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제3자 해당하는 자는 사례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유는 당사자까지만 딱 하고 사례 문제는 또라이 놓고 제3자까지 포함시켜서 사례를 주로 출제하니까 사례 내려면 제3자 해당하는 자 요걸 사례로 만들어 출제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제3자 해당하는 자 이 새끼 또 점점점 해놨는데 이거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는데 법학철이 있은 놈이 어디 갔냐고 이게. 남발을 붙여내야지 뭐. 첫 번째 점 가장 양수로부터 목적 부등식 양수한 자 얘가 칠판의 사례예요. 그 양순이 매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그 밑에 두 번째 점 얘가 또 시험에 사례로 많이 나온다고. 다 집중. 지금 이제 사례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첫 번째 점은 얘예요. 가장매매 매순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얘 같은. 그러니까 이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얘를 말한다 말이야.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번에는 지금 가장매매 매수는 우리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건물은 친구 갚아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궁하니까 아까 첫 번째는 그냥 팔아본 거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친구 의리 생각해서 팔아먹기는 좀 뭐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말이야. 병으로부터 이번에는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 건물은 아니지만 내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갑소유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거야. 돈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약체라고 물건이니까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고 묻는 다음에 저번 주에 가르쳐줬으니까 원칙 병은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 원칙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 취득해버리면 제3자 따질 필요 없죠. 취득 못하니까 묻는 거지. 못하는 이유를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뭐 때문에 저당권 취득 못하나요?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어. 법률행위 종료하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죠. 이게 무슨 행위요?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처분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부담행위 채권한거 차이죠. 그게 법학공부의 기본이야. 이 경우는 얘한테 처분 권한이 없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하면 저번 주 가르쳐줬어. 뭐라고? 무효라고. 이게 무효니까 저당권 취득 못하는 거 그렇게. 그런데 얘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분석해 보면 지금 얘는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등기전 받아서 이렇게. 근데 다시 1억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이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거라 그 말이야. 따라서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 설정받는 자도 보호 대상이 되는 뭐에 포함되냐? 제3자에. 따라서 이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 말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이해했나요? 따라서 얘가 돈이 궁하면 팔아먹든가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는데 원칙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저당권 취득 못하지만 이유 항상 생각하고 못하지만 얘네들이 전부 보호대상에는 제3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이면은 얘는 소유권 취득, 얘는 저당권 취득. 이 두 개 사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사례 문제로 제3자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예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는 사례 문제 풀 때 꼭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 많이 물은 것이 세 번째 점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것도 이것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이 새끼가 좀 이거를 판례 내용을 좀 말로 좀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설명을 그 초등도 아니고 큰만 나면 박스 맨날 1, 2, 3, 4, 5제 점점점 하고 자빠졌으면 이게 이런 차가 본인이 강의하면 안 쪽팔려 이게 요거는 이제 말을 바꿔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유달리 많이 물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을하고 친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 을이 갑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좀 받고자 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네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받은 것처럼 좀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전세금 1억 준 적이 없는데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니까 전세금 1억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가정으로 통모했다 그 말이야. 두 사람이 가정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얘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금 1억 지급하고 갑소유 건물 위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한 것처럼 돼 있으나 요거는 둘이 통모해서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이게 108조 1항에서 무효라고 말이야. 따라서 원래대로는 하면은 얘는 전세권 취득 못할 거라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금 1억 주고 전세권 설정된 게 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세권 얘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 이제 얘가 원래 의도한 대로 이 전세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참고로 저당권은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 되지만 권리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은 목적이 되죠. 등기부 시험도 배웠겠지만 그 다음에 물권법 동영상으로 좀 2주 동안 우리가 효과하면서 동영상으로 강의한 거 영유물권, 담보물권 요거를 꼭 좀 시간 날 때 보시라고 그랬으니까 꼭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이제 있는 것처럼 등기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허위피성했으니까 무효라고 말이에요. 다 전세권 취득을 못할 건데 그럼 이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전세권이 원래는 저당권 취득을 못할 거라고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얘가 만약에 허위 표시 있어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 해당이 되면 얘가 선이면은 이 전세권을 격지로도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이 경우도 제3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전세권 설정 받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저당권 설정계획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이. 그럼 이게 새로운 법률상 이용계가 맺었으니까 여기에 가장 전세권 위에 저당권 취득한 자도 제3자 해당되니까 선이면은 저당권 취득한다. 이게 세 번째 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물어본 것보다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말. 요 사례를 거둬 놔두고서 이 경우에 이제 이 병이 지금 얘한테
5천만 원 빌렸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방금에서는 요 전세권을 객철해서 저당권 설정 받았다 요 이야기인데, 요것보다는 이렇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얘가 이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이자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갑소유 건물 위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전세금의 물경 1억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웬 떡이냐. 얘가 자기의 이 5천만 원짜리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이 갑에서 갖는 전세권부 채권, 요 전세금 1억짜리를 전세권부 채권 거래. 이렇게 더 정확하게는 여기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전세가 설정됐으니까 허위의 이렇게 허위의 전세권부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요거를 얘가 가압류했다 그 말이야. 요걸 시험에서 더 많이 출제해. 이 허위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냐 이렇게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색 써놓은 것처럼 그 야매로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치다 이렇게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고. 그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물어보는 게 사안박을 하라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 대상에 되는 제3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이유는 이게 지금 전세권부 채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서 이런 걸 전세권부 채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허위 표시에 성립했다 그래서 허위의 전세권부 채권을 하는데, 여기 지금 허위 표시에서 전세권 설정이 됐어요. 그다음 이걸 토대로 해서 얘가 전세권 설정 받고, 그다음에 얘는 이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이 채권을 가압류를 했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한 것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대상 제3자니까 이제 이해를 돕고서 결론을 물어본다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 결론을 깨우쳐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제3자이기 때문에 선임에는 이 가압류가 유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 이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요. 해서 이제 본안소송 등을 제기를 해서 이 전세권부 채권, 얘가 등기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가는 1억 원짜리 전세권부 채권을 전부 명령 등을 받아서 이전을 받는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요 전세권부 채권이 얘한테 넘어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한테 내가 당신 전세권자 을이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부 채권을 내가 압류해서 이전 받았으니까 나에게 전세금 지급해달라 요리 청구를 한다. 그러면 얘가 가압류 채권자 얘한테 나는 실제로 전세권 설정한 적 없고 여기 허위표시 행해진 거다. 그러니까 무효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전세금 지급 못하겠다고, 반환 못하겠다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야.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얘가 보증인 제3자니까 이 결론까지를 정확히 깨우쳐야지 그 다음 판례가 또 이해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점에서 가정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다섯 번째 점 쳐진 거 사건 번호 2003-70041 되어 있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도 가르쳐 줬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죠. 반사질성이 아니냐고 관련해서 한 10번 넘게 나온 판례. 이 허위표시도 최근에 자주 나온다고. 따라서 이 판례는 이런 내용이니까 아주 쉬워. 한 개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게 돼 있어. 이번에는 이렇게 사례를 방금 이걸 가르쳐줬으면 금방 그 이해가 돼. 22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 사례가 이런 거예요. 또 이 갑이라는 놈이 건물 소유자인데 채권자가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례 낸 것은 채권자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통보해서 가장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보통 빼돌리는데 요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프로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거나 금방 알아버리는 거네. 따라서 이제 채권자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번에는 친구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말이야. 실제로는 친구로부터 돈 1억 원 빌린 적이 없는데 1억 원 빌린 것처럼 하고 이유는 이렇게 친구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해서 날아가는데 재산을 좀 빼돌리자 해서 내가 네로부터 1억 원 빌린 것처럼 하고
내 건물 위에다가 친구 네 앞으로 저당권을 좀 설정해 놓자 해서 둘이 통목 가장으로 이 건물을 대상으로서 친구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러면 친구 앞으로 저당권 설정되니까 딱 돈다 말이야. 1억 원 빌린 것처럼 하고 그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제 허위표시에서 행했으니까 108조 1항에서 무효. 얘는 저당권 취득을 못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채권자 강제필 멘탈하기서 허위로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이야기야. 가장매매가 아니라 이래 했다 말. 그러면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게 왜 재산 빼돌리는 수단에 해당이 되는가? 지금 친구 앞으로 지금 등기부상 분명히 1억 원 담보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나중에 이제 이 건물에 경매에 들어갔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A는 일반 채권자야. 저당권자가 아니라고. 여기 친구는 저당권자야. 등기부상으로. 그러면 이 경매대금에서 누가 우선 배당받냐? 저당권자인 친구가. 얘가 우선 배당받고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 그게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게 또 프로드라는 거야. 이건 하수들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103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채권자 강제필 멘탈하면서 허위로 저당권 설정 행위가 반사실생이냐 요걸 10번 넘게 물어봤는데 반사실생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효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나 누누이 이야기했죠. 몇 조에서 무효다? 허위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3자 보호 문제가 또 대두가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 의뢰 채권자가 병이 있다 그 말이야. 병이. 얘가 얘한테 또 돈 1억 원 빌려줬어. 돈을 안 갚길래 이저 재산을 조사해. 아까 전세권 가르쳐 똑같이 사고라는 거야. 조사해 보니까 얘가 얘한테 1억 원 빌려주고 이 건물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야. 이런 채권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하고서 저당권부 채권권에 아까 전세권부 채권 하듯이 한 개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알게 돼 있어. 대신 이게 허위표시 했으니까 이걸 허위자를 붙여서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 또는 허위의 저당권부 채권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요거를 얘가 가압류를 한 거 이렇게. 요즘에 가압류 채권자를 시험에서 집중 출제하니까 요걸 가압류를 한 거야. 아까 허위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허위의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나 아까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전본 명령을 받게 되면 요 피압류 채권 내가 압류는 이 1억 원짜리 저당권 채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그 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한테 청구하는 거야. 의리 당신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내가 압류했으니까 나한테 1억 원 달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얘한테 1억 원 빌린 적이 실제는 없다. 허위표시에서 이걸 한 거다. 그냥 무효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1억 원 변제 못했다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야. 대항 못한다 그 이야기고. 서는 거는 보호되니까. 이게 허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예요. 이거를 이제 얘는 두리뭉실 써놓은 거예요. 가장행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정확하게 다시 정리 정도. 세 번째 점에서는 허위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주로 물어보고 그거와 똑같은 것이 다섯 번째 점에서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예요. 명확하겠나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집에 가서 반드시 정리하라고. 한 개 알면 두 개는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 2012다 4929 있어진 거 그 밑에 거 제3자로부터 다시 새로이 전득한 자 요 놈은 최근 판례인데 요거는 누가하고 좀 구별해야 되냐 그 박스 위에서 D번이 있어. 은폐물의 법칙 써진 거 요거하고 구별 칼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례 문제 풀 때 요거 조심하라. 이거 사례로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경우 다 칠판 여기 이제 가장매매에서 얘가 가장매매 매수인이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제3자가 양도했고 그럼 얘가 이제 선인 경우는 당연히 소유권 제도 보호가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얘가 다시 정에게 또 양도를 했을 때 얘가 악이면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 위에 D번인데
요거는 옛날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쉬워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지만 옛날에는 자주 물어봤다고 이게.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버리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거예요. 따라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은폐물의 법칙이다. 그래서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버리니까 여기서 하자가 다 치유가 돼 버려. 그럼 얘가 양도받으면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거기 때문에 얘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 내용인데 밑에 박스에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이걸 묻고 있다고. 요거하고 이제 반대로 이 병이 악이고 다시 양도받은 정이 선인 경우 요거하고 반대로 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묻는 요지는 여기 제3자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전득자 이런 애리야 전득자 그러는데 이런 애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묻고 있다 말이야. 우리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이런 애뿐만이 아니고 이자하고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런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되는 걸 봐요. 이걸 묻는 것이 그 박스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악이면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양도받은 얘가 선이면 얘도 제3자에 포함이 되니까 선이 제3자 보기 중에서 얘가 소유권 취득 이런 논리야. 사람자 넣을 때 안 들어가고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하라면 포괄 승계 상속인 이것도 사례 문제 낼 때 정말 이런 거 좀 틀리지 마시라고 쪽팔리니까. 포괄 여기 이제 부자전으로 바꿨을 때 가장의 매수인이 아버지 요 병이 자식놈 사망했다. 그러면 자식놈 상속인이 얘가 상속인이고 아버지 소유물하고 오신해서 양도 받았을 때 이 상속인이 선이면 소유권자도 보호가 되는가 이야기니까 여기 상속인은 비상속인은 동일시해 버리기 때문에 별개 독립의 지위를 갖는 자가 아니라고 제3자 아니니까 여기 포괄 생긴 상속인은 선이어도 일제 보호가 안 되니까 사례 문제 볼 때 조심하라 말이야. 여기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대항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선의도 보호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것 좀 틀리지 말라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제3자라는 께서 수익자 얘를 또 유달리 많이 물어. 얘는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계약법에서 주로 사례로 나와. 체크만 딱 하고. 그다음 그 위에 대리를 한번 살펴보자. 얘 대리꿈 됐으니까. 이것도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것도 틀리고 나오니까 미쳐버리고 싶은 건 미쳐버리고 막.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그런 게 생각 없이. 평소에 앞물했다고 뒷물했다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니까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의리 대리인이고 요 병이 상대방이고 요 대리인이 계약 체결을 하는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통모해서 가장 매매를 했어. 무효죠? 요 본인은 보호대상은 제3자예요? 얘 누구예요?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잖아. 제3자 아니잖아. 얘는 보호대상에 들은 자 아니라고. 얘가 나는 선이다, 이거 유효다 이렇게 주장 못해. 이런 건 좀 틀리지 말아요. 얘가 당사자잖아 본인이. 이것도 안 가르쳐주면 또 틀리고 나와서 또 안 배운 거 나왔다가 또 악수가 나냐 뛰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다시 정리정돈. 특히 최근에 많이 모르는 이제 가압류 채권자예요. 가압류 채권자. 거기 박스에서 위에 거기 가장 전세권에서 저당권 취득한 자 그 부분에서 요놈을 물어본 게 아니라 허위의 전세권무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 다음 그 밑에 5번째 전미 가정의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반사질성이 아니다. 그거하고 22편 나와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허위의 근저당권 채권을 가압류한 자 얘도 제3자 전세권 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똑같이 제3자 해당이 돼. 그 특히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압류 채권 유단을 물어보니까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하죠.